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부동산이 참 묘합니다. 정부가 집을 팔라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내리는 듯 했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전세, 월세까지 상승세입니다. 시장의 역습이 시작된 걸까요?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주요 격전지가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앞서던 여권을 긴장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지 막판에 웃을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노사가 이틀째 사후조정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과급 제도화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막판 협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타결 가능성도 일부 나오고는 있다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국 기자, 협상하고 있는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회의 이틀째에 돌입했습니다. 회의는 종료 예정 시간이었던 오후 7시를 2시간 넘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밤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는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한때 중재에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합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성과급 제도화와 재원 배분 비중 등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회의 중간 협상 진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측과 노조 측 모두 굳은 표정으로 일관해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고 현재 사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측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중노위는 잠시 뒤 오후 10시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총파업 전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최대한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인데 조정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타결이 쉽지 않은 건 성과급의 규모와 배분 기준을 두고 입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이 뭔지 이상배 기자가 설명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은 성과급 재원 규모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재원 배분 비중에 대해서도 노사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배분하고 30%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성과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누는 재원을 60%로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46조 원으로 사측 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흑자인 메모리 사업부는 평균 17억 4천만 원, 적자인 다른 사업부는 평균 9억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도 노조는 명확히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3년 동안 합의를 지속한 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노조 내부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요구안이 반도체 부문에 치우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합원이 계속 이탈하면 초기업 노조의 교섭 대표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 소속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전체 공지방에 올린 글입니다. 앞선 중노위 조정 결렬 뒤 DX 부문과 솔직히 못 해먹겠다며 사태가 일단락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송희 부위원장도 삼성전자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며 적자 사업부와의 분리를 거론했습니다. 노조 집행부에서 비반도체 부문과 선을 긋는 발언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7만 6천 명을 넘겼던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최근 7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 요구안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지나치게 맞춰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전과 모바일 부문에서 낸 이익이 반도체 투자 기반이 됐는데 성과 보상은 메모리 부문 중심으로 짜이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이제 5년 뒤에 뭐 반도체 사이클 쭉 떨어질 거예요. 떨어진다고 치면은 MX 올라가겠지. 다 받고 이제 MX 거 뽑아먹겠다는 거야.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력업체 직원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다른 뭐 알바 자리를 얻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 다들 뭐 알아보고는 있거든요. 법원은 내일 일부 조합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초기업 노조의 단체 교섭권 행사와 파업 개시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성과급 규모, 배분 방식,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파업까지는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요. 협상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막판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 또 합의가 되더라도 뭐가 남는지 뉴스더에서 산업부 오현주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이 협상 과정 갈수록 쉽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처음 임금 교섭을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올해 2월까지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성과급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발표되고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4월부터 협상 줄다리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진행했던 사후 조정 결렬, 그때만 해도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사실 물꼬를 튼 건 지난 토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과였습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노조도 대화 자체를 계속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성명을 통해 긴급 조정권 카드가 가시화된 것도 노조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법원이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건대다 국민 여론도 악화한 만큼 전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죠.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갈렸던 부분이 바로 성과급 규모입니다. 네. 이게 좀 커졌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의 성과급 제도부터 살펴보면 OPI라고 부르면서 EVA,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EVA의 노조의 반발이 참 큽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 투자비, 또 뭐 주주 기대 수익 등을 뺀 이익인데 사측이 이 세부 계산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투명화해라, 명확히 보이는 영업이익의 N%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상한선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상한 없는 일률적인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에 성과가 좋을 때와 평시를 나눠서 제도화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성과가 좋을 때는 특별보상으로 얹어서 영업이익의 10% 규모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영업이익의 10%가 지금은 12% 조정안에 가까워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과가 좋을 때 기준을 뭘로 하느냐를 두고도 노사 간 팽팽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자, 또 쟁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성과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텐데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파운드리나 LSI 사업부 같은 비메모리 부문도 있습니다. 메모리는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비메모리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조는 반도체 전체 부문의 70%, 개별 사업부의 3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배율이 높으니까 적자인 비메모리 분야도 큰 차이 없는 성과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공통 배분을 얼마나 둘지 또 사업부별 실적 차이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타결이 삼성 내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산업계 네.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텐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영업이익 N% 성과급 여부에 재계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현대차, 카카오, HD, 현대중공업 등이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 노사 타결에 따라 이들 노조의 성과급 압박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사 갈등을 계기로 회사가 거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는데요. 조건부 주식 보상이나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기준 등 정교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이렇게 또 문제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군요. 예.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중도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는데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40년 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듯 신속한 재건축과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것이다. 보다 빠른 재건축 정원호가 안전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언론단체 토론회에선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서울시 행정과도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란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 벽화만 그리다 끝나는 도시 재생을 예전부터 반대했다며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 단체 간담회, 쪽방촌 봉사를 이어가며 따뜻한 보수로 중도층에 호소했습니다. 동행 스토어와 같은 이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더욱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는 부동산을 포함한 정책 연대의 폭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5년 전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단일화 경쟁을 벌였던 안철수 의원이 함께했고 모레 선거운동 첫날엔 중도 표심에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외곽에서 정 후보 비판 메시지를 대며 지원 사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0여 년 전 주치 폭행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당시 정 후보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야권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툼의 원인이 5.18 관련 언쟁이었던 건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와 기억상실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위 외박 강요 의혹을 반박하며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엔 빠져있던 한 페이지가 추가된 완전본입니다. 해당 페이지엔 피고인, 즉 정 후보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5.18 관련 언쟁이 사건의 발단이라던 해명과 모순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도 선택적 기억 삭제냐고 가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입장을 정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초반에 비해 격전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인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지사와 접전을 벌이면서 비상입니다.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데 왜 그런 건지 전정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고 출마한 민주당 이원택 후보, 대리비 살포 의혹으로 하루 만에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양강구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 40.5%, 김 후보 42.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보름 전 앞선 조사에선 이 후보 39.6%, 김 후보 36.6%로 역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접전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곧 국회의장에 취임할 친명 핵심 조정식 의원까지 투입하며 이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상임선대위원장이 맡으면서 반명 친명 프레임 자체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요.
최근 정청래 대표는 공천 형평성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신청계인 이 후보가 텃밭에서 패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관영이 당선되면 자기 당대표 지금 사퇴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수단 없는 수단 지금 다 동원해서. 정 대표는 쉬운 선거는 없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무식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도부 일각에선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감안해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승부처인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뜨겁습니다. 지역 특성상 토박이와 고령층의 표심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새 후보의 오늘 움직임을 정민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부산 내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북갑은 10명 중 6명이 2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입니다. 치열한 3파전 속에서 후보들이 바닥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상가를 찾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수석 경력보단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예, 고등학교 7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의 인연, 힘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님께서 워낙 잘 하셔가지고 인식이 매우 좋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필요하고요. 전통시장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진짜 북구 사람이란 점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나도 내가 했으면 어쩌겠어. 단디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잘하던자. 장관, 재선 의원 출신 경력은 박 후보가 내세우는 강점입니다. 삼선 의원을 만들어 주시면은 2배, 3배로 뭔가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골목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사진 촬영을 요구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큰 사람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도 한번 바꿔줘야죠. 한 후보는 지역구 공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공약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에너지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으로. 세 후보 모두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공략했는데 부지 활용 방안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AI 기업들 창업도 하고 기업들 입주도 하고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 센트럴파크처럼 공원도 만들고 쇼핑센터다, 예식장이다 이런 게 전혀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는 저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인 3색 민심 잡기에 나선 후보들이 북구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등 주요 격전지에선 판세를 장담하기 힘든 오차 범인의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의 공소 취소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은 선거기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태희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4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7%로 초접전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실시된 MBC 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었지만 한 달 전보단 그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구도 초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격차는 두 조사에서 각각 2%포인트와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부산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접전인 조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판세엔 공소 취소권을 가진 특검법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선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특검이 실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했을 경우엔 서울, 부산 모두 이 부정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대구에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응답의 2배나 됐습니다. 다자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재보궐 지역도 접전 양상입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 경기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25%, 국민의힘 유이동 20%, 조국혁신당 조국 26%로 후보 3명이 모두 오차범위 내였고 부산 북구 갑은 민주당 하정우 39%,
국민의힘 박민식 20%, 무소속 한동훈 33%로 이 박 후보를 뺀 2명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판세 요동 보수 결집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각종 여론조사 지금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금 오르고 또 민주당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네. 추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여야 당 지지율 격차가 17.8%포인트에서 12.3%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서울은 불과 1.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 격차도 또 확 줄었는데요. 이 서울은 한 달 전만 해도 15%포인트 안팎 차이였습니다. 근데 어제 조선일보 조사에선 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영남 지역도 박빙이나 접전 양상입니다. 전북에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 15대 1로 여당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12대 4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10대 6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영남, 서울 다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달라진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당 실수입니까? 아니면 보수층이 더 결집한 겁니까? 둘 다 합니다. 원인은 여당의 실수고 결과는 결집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이 지난달 말 공소취소형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첫 번째 역풍을 불렀습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도 컸습니다. 1주택자의 불만, 또 세금 폭탄 불안감, 전월세난이 겹치면서 서울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을 시작으로 정원호 후보 주폭 논란, 하정우 후보 손털기 논란 등 여러 가지가 이어지면서 보수층 결집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야당 지지를 철회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려 했다 이런 보수층이 많았는데 여당 심판론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선거에서요 조금만 방심하거나 고개를 들면 판세가 바로바로 그렇죠. 변합니다. 예. 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빌미를 준다고 예. 그러죠. 근데 서울의 판세가 특히 요동치는데요. 공방이 좀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행안위를 열어서 오세훈 후보의 부실공사 책임론을 폈는데요. 이건 뭐 선거 기간은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 일이고요. 네네. 또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폭 의혹 뭐 이런 것들을 매일 까고 있고 또 전월세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또 전월세 상승,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세금 문제가 표심을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 2030과 강남 표심도 중대한 변수입니다. 오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의 투표율이 관건인데요. 4050에 비해서 2030의 투표율이 낮으면 정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예. 근데 반면 강남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세가 확산이 되면 오 후보가 유리합니다. 승부처는 이른바 한강벨트라는 곳에 부동산 표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관심. 국민의힘이 영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당초에는 여권은 뭐 경북 빼고 영남 싹쓸이한다 이런 기대를 했죠. 예. 뭐 아직도 미세하게 그 지지율만 보면 앞서 있지만 싹쓸이는 이미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거꾸로 야권이 5곳 다 싹쓸이하겠다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세가 그만큼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만을 보고 본다면 여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앞서는 쪽이 많은데요. 문제는 숨은 보수표입니다. 네. 과거 선거에서도 뭐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10% 안팎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대구는 물론이고 부울경도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지역 발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부산 경남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중에 어느 쪽이 더 세게 작용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여론조사에 기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당이 추정 내지 주장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부산 북갑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북갑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치열한 3파전 중인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선거 막판에 보수층이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 중 누구를 대안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예. 만일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PK 전체 지역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단 한 곳의 선거가 아니라 다음번 뭐 야권의 역학구도나 선거 전반을 그렇죠. 반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공식이 상당히 미묘하죠. 부산이 특히요. 맞습니다. 네, 베이지터 잘 들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스타벅스의 역사 인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경영진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총력을 다해보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은 신세계그룹 김수환 총괄 부사장. 문 앞에서 가로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나가시라고요.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겠다며 광주를 찾았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5.18 영령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전격해임한 데 이어 직접 사과문도 냈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스타벅스 본사까지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는 스타벅스 컵을 부수는 영상과 스타벅스 잘 가라 불매 선언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아직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용을 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 주가도 장 초반부터 급락해 오늘 하루 5% 넘게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얼마 전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발레 파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레 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된 피해 고객에게 반년째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눈 쌓인 골목길을 내려오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벽을 들이받고 반바퀴 회전해 멈춰섭니다. 지난해 12월 4일 안성재 셰프의 모수서울을 찾은 손님의 차를 몰던 대리주차 기사가 사고를 낸 겁니다. 모수에는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을 타고 온 손님들은 발레 파킹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는 차량 수리비로 정비소에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견적이 7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이제 모수를 하시는 게 이게 제일 지금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A씨는 차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모수에 맡긴 거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모수 측은 원칙적으로 발레 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발레 파킹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객님께서 합리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CJ그룹에서 오직 여성 직원들의 개인정보만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번호, 사진까지였습니다. 회사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여성 사진 아래로 이름과 전화번호, CJ그룹 소속 부서와 직급, 근무 지역과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 보이는 내용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화방은 3년 전 개설됐고 참여자는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그룹이 게시된 정보를 대조한 결과 상당수가 실제 임직원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저희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기분도 들고 또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직원은 330여 명, 유출된 사진은 2,000장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CJ 측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가 회사망에서 직원 연락처를 조회한 뒤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을 수집해 유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별 그런 분 많은 만큼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조사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라서 불안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회 자체가 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 CJ그룹은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피해는 없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성묘를 하고 돌아오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채 고속도로 1차선에 멈춰 서 있습니다. 문은 찢기듯 떨어져 나갔고 바닥엔 녹아내린 부품과 검은 재가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쯤입니다.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차량엔 60대 남성 운전자 부부와 남성의 누나, 형수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북 영천의 산소에서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불길을 잡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면서 도로 양방향은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속도가 떨어졌다 하는데 자세히 조사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차량 이상이나 졸음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충남 보령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해마다 4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까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도에 한 여성이 조심스레 국화꽃을 내려놓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 나오나 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엉성웅성하면서 막 들으려고 하다가. 피해 아동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 건너편 놀이터로 이동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경찰에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온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 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 4년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000건이 넘습니다. 164명이 숨졌고 2,50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과속 방지턱이 부족한 데다 주차 차량들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각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임시정지까지 할 필요가 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평소 도로 운행하듯이 운전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사고가 잇따르자 일부 아파트에선 과속 방지를 위해 보도블럭과 높이를 맞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까지 규제하는 게 적절하냐는 여론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일부 시간대에만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지혁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이 지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서행합니다. 이곳 초등학교 앞은 자전거와 비슷한 시속 20km를 넘기면 속도 위반인데요. 학교 시간이 지나 오가는 사람이 적어도 24시간 내내 단속은 계속됩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학교 끝난 다음에부터는 50km로 다 풀어줘도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는데도 30km라는 게 지키는 게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등학교 시간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항상 학교 근처에 이렇게 가끔씩 나올 때도 있고 올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세심한 대안을 주문합니다. 시간제로 운영을 하되 스쿨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루에 10시간만 운영을 하고 차등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경찰은 오는 6월 말 나오는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부동산 상황 심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데 오히려 매물이 안 보입니다. 먼저 윤서하 기자입니다. 12,000세대가 넘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 열흘 동안 매매 매물이 1,000건에서 540건으로 40%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전 월세 매물이 는 것도 아닙니다. 매물이 100건이다. 그러면 지금 70건이 들어간 거예요. 전세 월세는 시가 말랐어요. 임차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돈을 더 줘야 되거나 하나, 둘이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매물은 9일 68,400건에서 62,900건으로 8% 넘게 줄었습니다.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체계되자 미처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지만 실제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인 서울의 비거주 1주택을 팔아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자는 분위기고.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에 맞서면 또다시 집값 안정에 실패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러다 보니 집값 불안은 심해지고 전월세 난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서민 주거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전세 절벽, 지금 서울 임대차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보면 전세가 한두 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조차 이런 곳들이 수두룩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임차 희망자들의 소득과 직업을 보며 세입자를 가려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1년 새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시 평균 전세값은 8.66% 올랐습니다. 직전 1년치보다 상승률이 4배 넘게 높았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인 강북과 노원, 도봉, 성북구의 전세값은 12.63%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직전 1년보다 무려 11배 급등했습니다. 월세 역시 불안합니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8.35%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매수세에 가세하며 매매와 전월세가 함께 뛰는 트리플 강세장이 펼쳐지는 분위기입니다. 1년 새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진 이유는 뭘까요?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이 전월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 재편을 노렸지만 임대차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키운 겁니다. 집을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보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만나는 두 정상은 중동 위기에 따른 에너지 분야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는데 양국 발표 내용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4개월 만입니다. 총리님께서 작년 10월에 취임하셨는데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105분 동안 회동을 가진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감을 표하고 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유와 LNG 등 비축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할 땐 서로 빌렸으며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북핵을 거론하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희 탄광을,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각각 언급했는데 서로의 발표문엔 단기지 않았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核・ミサイル問題を含む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議論を行い、日韓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계기의 첫 회담을 시작으로 두 정상 간의 만남은 7개월 새 벌써 네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경북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한일 두 정상이 이곳을 택한 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셔틀 외교를 했던 것에 따른 답례 성격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탄 차량이 경북 안동에 들어서자 전통 의장대가 호위합니다. 회담장과 주변엔 12명의 기수단이 배치돼 국빈 방한 수준의 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숙소 앞으로 나와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의전대에 연집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았습니다.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셔틀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총리님과 제가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는 한일 관계 역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온천까지 언급하며 다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次回は日本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温泉にしようかな、どこにしようかな、とっても楽しみに。 회담 뒤 이어진 만찬 메뉴로는 안동 찜닭의 원형인 전게아와 안동 한우 갈비구이 등이, 만찬주로는 두 정상의 고향인 안동 전통주와 나라현의 사케가 제공됐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하회마을 선비들이 낙동강변에 배를 띄워 시를 읊었던 전통놀이, 하회선유 줄불놀이를 안동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1박을 한 뒤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공격을 또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비트코인 기반의 선박 통행료에 이어서 해저 인터넷 케이블 통행세까지 받겠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된 이란 공습을 며칠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합의 직전이라며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to do a very major attack tomorrow. I put it off for a little while, hopefully maybe forever, but
possibly for a little while, because we've had very big discussions with Iran. 앞서 SNS엔 곧 합의가 이뤄질 거란 걸프 3국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고 공격을 보류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권리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NPT یا معاهده عدم اشاعه شناسایی شده. نیازی نیست که کسی دیگری طرف دیگری این حق رو بخواد در مورد ایران شناسایی بکنه. این حق وجود داره.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인데 해협청을 만들고 해상보험을 빙자한 비트코인 기반 통행세 징수에 나선 데 이어 해저 인터넷 케이블 통행세까지 받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장기 중단과 기존 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에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미 의회 상하원 모두 이란 전쟁 종결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내일 경기에 앞서 훈련을 했는데 입국 때와 달리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얘기는 말고 경기 얘기만 딱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는 내고향 축구단 선수들. 박람 이후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짧은 공개훈련에선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몸짓으로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구호에 맞춰 몸을 풀고 공을 돌리며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100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몰린 공식 기자회견에는 리유일 감독과 주장 김경영이 참석했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소감을 전한 리유일 감독은 내일 경기장에 오는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을 묻는 질문엔 차가운 반응입니다. 경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아라장고 내일 경기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경기 자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맞물려 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린 4강전입니다. 그래도 15억 원의 우승 상금이 걸린 대회에 출전하는 양 팀의 시선은 오직 승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민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전설이자 수원FC 위민의 주장 지소연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12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여자축구 남북대결을 앞두고 7,000석의 입장권은 모두 팔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조지 오웰은 일찍이 정치적 언어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들리게 하고 살인을 존경할 만한 일처럼 보이게 한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데 정치인의 혐한 한계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정치에서 말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정치는 칼과 총이 아닌 말의 정치다 보니 국민 앞에서 말하는 걸 피해갈 장사 없습니다. The kind of country we have here will be the defense of freedom. Our disagreement is only about the means to reach those goals. 케네디와 닉슨의 1960년 TV 토론입니다. 정치사에 남을 대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케네디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습니다. 두 후보의 표정과 태도, 말투가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판단 근거가 됐던 겁니다. 이후 후보 간 토론은 민주선거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6.3 지방선거에서 상호 토론의 무대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들이 토론을 회피한다고 비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토론 회피가 도를 덮고 있습니다. 선거는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공개 토론 무대로 즉각 나오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정 토론 말고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흑색 비방 정치하고 TV 토론장에서마저 이런 걸로 일관돼 버리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전투표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딱 한 번 상호 토론을 합니다.
800만 서울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유권자가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고려한다면 선거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벽보가 넘쳐나고 유세차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토론 한 번만 못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법정 토론 횟수라도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5월 1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토론을 찾습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연일 이어지던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이상, 대부분 지방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목요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부산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1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